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독서 장문 방송. 이 책 읽을 제36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36회로 돌아온 저는 샤샤고요. 저는 곰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6회네요. 벌써 36회입니다. 저번 34회였나요? 제가 오프닝을 했던 걸 들어봤는데 너무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생기 있게 해보자고 했는데 네,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6회. 36은 좋은 숫자죠. 어떤 의미에서? 36은 일단 제곱수고요. 6을 제곱하면 36이 되니까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곱근이 6인데 6은 완전수잖아요. 뭐라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36개 주랭랑도 있고 좀 많이 했습니다. 36회 그러네요. 훌륭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36개 주랭랑이 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냥 36개라는 병법서가 따로 있어요. 손자병법이 아니라. 손자병법이 뭐 36번째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손자병법은 아예 따로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알려져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병법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손자병법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36개라는 병법서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거의. 그렇죠. 36개라는 병법서고 그거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딱 36개의 병법이 들어있는 책에 마지막. 이도저도 안 되면 도망가라. 그런 건데 사실 그거보다 좀 멋있죠. 병법서니까. 원래 어떤 의미냐면 원래 주랭랑도 아니에요. 36개 주랭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랭랑은 약간 한국에서 만든 단어고 원래는 중국 거니까 네. 주위상책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도망갈 땐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간다 그러면 좀 그렇고 있어 보이게 하려면 이제 중국어로 퇴각한다 퇴각한다. 그러면 상대의 힘을 가늠해 봐서 지금이 싸울 시기가 아닌 것 같으면 퇴각하는 것도 지혜고 전술이다. 근데 그건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 때나 덤비면 무모한 거고. 그렇지. 음. 그 이기려는 판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양웰리가 우리 양웰리 씨가 은하 영웅전설에서 그런 그렇구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병법 하면 보통 그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통 나오죠. 전술적으로 일부에서 승리해도 결국엔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양웰리가 은하 영웅전설에서 했습니다. 흔히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그치.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딴소리로 시작해봤고요. 네. 자, 오늘 역시 이제 이번에 팔 책이라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피엔스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말 굉장한 각오를 하고 왔어. 오늘 내 다 팔아보겠다. 절대로 다음 시간 넘기지 않겠다. 그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오늘 먼저 하시죠. 왠지 초조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피엔스를 먼저 팔아보겠고요. 네. 공곰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저는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고요.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제목이 긴 책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아마 2주의 문장 뭐 여기서 그 재현주님 네네. 트윗을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샤샤님이 네, 오늘 안에 끝내시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피엔스와 내리막 노마드 안내서 네. 그거를 깔끔한데?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저부터 사피엔스를 팔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각오한 게 뭐냐면 그 막 정리를 해오잖아요. 네. 보통 마인드맵으로 이제 정리를 해오는데 안 보겠다. 보면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쓴 게 많으신가요? 예. 저번에 썼던 거 하면 날아갔다고. 네, 날아갔어요. 다시 썼는데 구글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혹은 오버데마님 5분 정도 5분을 오버하도록 가시죠.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딱 그거 세 개하고 끝날 거예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하고 끝날 거예요. 깔끔하게. 일단 계획은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당 5분씩 알겠습니다. 완전 쇼킹한 거 하나씩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근데 하나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근데 쇼킹하게 세 개를 다 듣고 나면 네. 책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훨씬 쇼킹한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진짜 과학혁명 뒤에 난 이미 사긴 했는데 중요한 주제가 2개 더 나와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피엔스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행을 해서 다른 종족들이 생기고 사피엔스가 7만 년 전에 갑자기 여행을 하면서 다른 종족들을 다 멸종시키고 막 그런 이야기로 끝났었어요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여행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인지혁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뇌가 좋아지다가 근데 사피엔스뿐 아니라 다른 인류들도 다 뇌는 좋아졌어요. 똑같이 뇌는 좋아졌는데 사피엔스에게서만 일어난 독특한 방향의 뇌 진화가 있었어요. 물론 진화니까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렇군요. 모르는데 그게 이제 언어예요. 언어. 근데 언어가 생각보다 저희만의 고유한 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동물들도 다 언어를 구사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하냐면 뭐 원숭이였나? 그걸 가지고 하면 뭐 조심해 정도의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비명을 지르거나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뭘 조심해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독수리를 조심해라는 상황의 말을 녹음을 하고 한 번은 땅에 있는 뭔가를 조심해라는 말을 녹음을 해서 원숭이한테 틀어줬더니 전자를 틀어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후자를 틀어주니까 땅을 바라봤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언어가 있어요. 있긴 걔는. 있는 거네요. 있죠.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어가 있는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추상적인 것. 추상적인 거. 뭐 진부하게 말하면 상상 속의 것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어는 집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그냥 자연스럽게 집단은 대략 50개체 정도에 머물고 언어 소통이 좀 잘 되는 집단은 150개체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페이스북 친구 숫자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그것도 150명인가 200명이 넘어가면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그랬나? 그래서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150에서 200 정도라고 신기하다. 봤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과학적으로 연구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피엔스들이 하는 건 특이하게 이런 거지. 상상 속에 무언가 존재를 만들어내서 집단적으로 함께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이 무한정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화랑 종교랑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같은 종족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다른 데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피엔스한테만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집단들은 그렇게 커지지 못하고 소규모였는데 사피엔스들은 지금도 몇만 명씩 모이고 막 이런 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몇만 명씩 모이죠. 그렇죠. 다른 종족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지혁명인데 여기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뭐가 있냐면 현재 문명도 다 사실은 이런 상상 위에 세워진 문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상상이다. 그래서 상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좀 충격적인 거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가 상상의 산물인가요? 회사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렇군요. 회사 뭐 있을까요? 애플? 애플이 어디 있나요? 애플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건물이 없어지면 애플이 사라지나요? 이사 가겠죠. 그러니까 애플은 어딘가 있어요. 실체가 아닌 거야. 음,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모두 애플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저자가 이제 통찰력을 발휘하기로는 이게 고대 시절에 신화가 만들어진 거랑 똑같다는 거지. 신화가 만들어질 때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왕을 하나 추대하고 그 왕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왕을 삐까뻔쩍한 옷을 입혀서 놓고 뭐 사제가 주문을 막 이렇게 외우다가 이제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모두가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호사랑 뭐 법조인이랑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류라는 주문을 툭탁툭탁 외워서 자 이제부터 애플은 실존합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애플은 실존한다고 믿는 거지. 이런 집단적인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집단적인 상상이 사회적 약속처럼 굳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 위에 세워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상상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영역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데 되게 소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부 인권도 마찬가지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고 사회적 약속이지 그게 어떤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고 우리끼리 정한 규칙이나 약속 같은 거라는 사실.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정한 이유는 그렇게 믿으면 사회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자기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내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인권이 있다고 믿는 편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 속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미국의 그 인권이 이렇게 퍼지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가 프랑스 인권 선언이랑 네. 미국의 독립 선언이었거든요.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적어왔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 인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상상의 산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절대로 반박될 수 없는 자연의 진리거나 초자연적인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그러니까 부여받았다. 십계명의 느낌이군요. 그런 거죠. 사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면, 신이 없다면 인권을 믿을 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정하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되게 소름 끼치는 예가 뭐냐면 이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시기가 제 기억엔 1700년대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난 게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예제를 동시에 양립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모순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약속인 거죠. 우리들끼리는 그렇다고 하자.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사실이 놀랍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샤샤님 트윗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트윗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으로 지탱되는 세계를 사피엔스가 만들어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농업혁명으로. 농업혁명. 네. 이제 농업이군요. 이제 농업입니다. 인지혁명이 그래서 7만 년 전에 일어났고 농업혁명은 대략 1만 년 정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농업혁명 전에는 수렵채집 사회였는데 그러면 수렵채집 사회에서 이렇게 되게 거지같이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풍요로운 사회로 들어왔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냐는 거죠. 저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있는 작물들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 대신 집단이 좀 작은 건 있죠. 집단이 작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그 한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농업은 생각보다 되게 한정적이에요. 뭐냐면 밀이나 옥수수나 감자나 쌀 같은 게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인류라는 유인원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는 유인원이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먹는 유인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에만 치우치면 영양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노동하는 걸 비해서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농업을 왜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는 분명히 풍요를 위한 발걸음이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 1만 년 전까지 이 유인원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제 인지혁명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매모드 같은 동물 하나를 잡으면 며칠 동안 뭐 다들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동안은 놀고 좀 이따 또 사냥하고 이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채 20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의 시대로 키워야 되니까.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인간을 길들인 건 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밀을 키우기 위해서 밀은 그냥 하나의 잡초였는데 원래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인간들이 굉장한 지극정성으로 밀을 길러주고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기르면 더 풍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산착오가 이런 거죠. 그 어떤 지역의 생산량이 어떤 사피엔스들을 지탱하려면 수렵 채집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 농업 시대에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대략 한 100명, 100개체 정도의 사피엔스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 생산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기르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농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유지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좁은 지역에 밀집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인구의 증가량이 그걸 앞지르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시작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개선을 합니다. 이게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밭에 이렇게 고랑을 내고 씨를 심고 이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구 생산량이 더 늘어나요. 이게 그렇군요. 도저히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영양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못 먹고 그 탄수화물만 먹고 영양소를 하나만 섭취하는 거죠. 그렇죠. 모유 수유도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빨리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애들한테도 죽 같은 걸 많이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아 사망률이 미친 듯이 치솟아요. 왜냐하면 작은 지역에 있으니까 전염병도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애들은 또 많이 죽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량은 그에 못 따라가고 헬인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수렵 채집하자라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죽어나갔고 어른들은 땀에 젖은 빵을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그런 수렵 채집을 하다가 이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 그럼 딴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농업을 하다가 이 지역에 홍수나 태풍이나 기근이나 이런 게 돌았어. 못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내가 기른 작물들이 있으니까. 그 인구가 딴 데 옮겨간다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관계 시설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되고 혹은 누가 침입해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런 걸 지킬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사람은 농업을 안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누군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관리 감독할 상위 계집이 생겨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되게 슬픈 책이네요. 되게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농업혁명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막 방금 농사지고 온 것처럼 힘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개개인들은 좀 힘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진화의 단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피엔스가 많아지긴 했어요. 좀 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병약한 사피엔스들이 많아진 거죠. 옛날보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나요? 자, 과학혁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 500년쯤 전에 갑자기 과학혁명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과학혁명이 발생한 그러니까 1500년대에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서기 1000년에 살던 사람이 서기 1500년에 잠들어서 1500년에 깨어났어요. 그럼 좀 낯설기는 하겠지만 아주 적응을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1500년대가 콜럼버스 시대거든요. 네. 1500년대 누가 잠들었다 2000년에 깨어났다고 생각하면 못 사는 거지. 그치, 못 살겠지. 이 500년 동안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시기인 거예요. 갑자기 1500년에서 2000년 이 시기에 이게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구만 봐도 그래요. 1500년대 콜럼버스 시대에는 전 지구상의 사피엔스가 5억 개체가 있었는데 70억 개체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에 따른 자원 사용량도 엄청 늘어났고 이렇게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라는 개념이 제대로 생겨난 게 이 시기예요. 과학혁명 시기. 투자요? 투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투자를 받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뭐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럼 공고님한테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나중에 잘 되면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공고님이 거의 돈을 안 빌려준다 그래요. 그걸 받으리라는 기대가 별로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정적이고 인구도 한 5억 정도로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파이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누군가 딴 사람이 돈을 잃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탐욕이 죄악시 되고 부가 죄악시 되고 투자 같은 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혁명에 들어오면서 생산력이랑 생산량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공고님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대표를 하겠습니다. 공고님이 사업을 하시고 제가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은행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누구 인테리어를 해주고 100만 원을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은행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제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을 합니다. 100만 원을. 그 다음에 공고님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럼 은행은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사실 내 돈이었는데 그렇죠. 샤샤의 돈이었습니다. 예,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은행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로 은행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공고님 그 100만 원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줍니다. 네. 그럼 저는 100만 원 다시 받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은행에 넣어야지. 그래서 은행에 넣습니다. 그럼 은행은 지금 그 100만 원을 돌고 돌아서 자기 다시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행의 가치는 200만 원이에요. 현재. 그리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다가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돈이. 네. 아 이거 하다 보니까 100만 원 더 필요할 것 같다. 꼭 공고님께 얘기를 합니다. 싫지만 어쩌겠어요. 반밖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고님이 은행에서 100만 원 다시 빌립니다. 다시 빌려서 그걸 저한테 지불을 하고 한 바퀴를 더 도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요. 은행은 3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상상의 산물인 거예요. 그냥 약속인 거죠. 실제로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개념이 가능해진 게 과학혁명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학이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전엔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봐도 되겠다는 심리가 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꺼이 빌려주는 거지. 아, 네가 사업을 하고 싶어? 아, 진짜로 10배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미래를 담보로 잡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막 70억이 되고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질 때까지 인류는 계속 말하자면 어음을 발행해 온 거예요.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계속 상상 속에 무언가를 발행해 온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계속 갚을 수 있었어요. 과학이 그거를 뛰어넘는 생산 결과를 계속 가져와 줬거든. 이 50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사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인데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그렇죠. 쓰면서 얘기했던 게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럼 사회가 발전할 거다. 네가 돈을 많이 벌려면 네가 번 돈을 투자해서 고용인을 더 늘려야 될 거고 그러면 사회에 더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누군가 돈을 벌수록 사회가 좋아지는 거다라는 개념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버는 게 탐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뭘 구별하냐면 부랑 자본을 구별을 해요. 그렇군요. 부는 그냥 쌓아놓는 돈이고 자본은 재투자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본은 선하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계속 생산하고 그 생산한 걸 계속 소비하고 하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약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와중에 개인들이 더 행복해졌느냐는 모르겠다는 거지. 왜 개인은 항상 불행해질까요? 농업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멈출 수 없고 소비가 멈추면 생산이 멈추니까 생산이 멈추면 자본이 멈추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수레를 탔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지. 잘못되어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이랑 똑같이 개인이 흐름을 돌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하는 방향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간다기보다 그 종 자체를 위한 거겠죠. 그렇죠. 다 진화 역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학혁명이 그렇게 투자의 발생과 함께 되었습니다. 뭐 대략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너무 빨리 하느라 막 달려왔네요. 뒤에 남은 건 뭐 뭔지 큰 제목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뒤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더 등장해요.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종의 행복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사피엔스라는 종 개체는 어떨 때 행복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한테 필요하네요. 그게 하나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나와요. 그렇다면 사피엔스의 미래는 뭐가 될 것인가. 어쩌면
사피엔스라는 종이 이대로 멸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멸종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음.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자연 선택의 영향력 아래에서 피동적으로 진화를 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진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죠. 생명공학 때문에. 그럼 저도 뭐 기사나 요즘에 인공지능이 워낙 화두라서 네. 기사 같은 거 보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인류는 모두 로봇이나 인공 관절을 달고 다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다른 인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계속 끌려가면서 농업혁명도 했고 우리는 싫은데 사실은 뭐 과학혁명도 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질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질문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나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다 써서 그런지 문자가 왔네요. 네. 하여튼 사피엔스는 추천드리는 이유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네. 끝낼게요. 첫 번째로는 재밌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믿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두 번째로는 뭐 길죠. 길어요. 깁니다. 긴데 두 번째로는 이걸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기 전이랑 읽은 다음은 전혀 다를 거예요. 아마 읽기 전 어떤 게 다른가요? 사고의 지평이라든가 생각하는 거, 세계관 뭔가 확실히 변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많이 변하셨나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네. 이걸로 해석해볼 여지가 되게 많아요. 인류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숨가쁘게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샀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사서 직접 보시면 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정말 많습니다. 네, 제 사피엔스는 여기까지 팔아보고요. 이제 한숨 네. 돌리시고 공고님의 책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먹고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제가 세사님을 이어서 네,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잘 외우시네요. 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헷갈렸어요. 아, 왠지 노마드 앞에 디지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외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노마드가 유목민인가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란 얘기군요. 유목민이라는 얘기죠. 그 제목에 이 책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리막 세상이다. 내리막 세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따가 어떤 통계 자료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노마드라는 거죠. 음. 예전 같은 경우에야 뭐 평생 직장 이래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회나 기업 자체에서 돌아가는 일 자체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뭐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이게 개인들에게는 너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때 너네가 하는 업종을 바꾸면서 이렇게 노마드처럼 되게 르네상스형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금방금방 자르고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유동성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걸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뭐 다양한 그 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어떤 뭐 연구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처음에 골랐던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요즘에 그 일이나 저희가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이나 회사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상상 속의 산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더듬네.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누구나 그렇잖아요. 일을 좀 잘하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을 잘한다는 게 두 가지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 해내고 싶다. 일을 잘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일만 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환경을 잘 조율하고 그래서 일이
뭐 일에 맞는 조건이나 상황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일을 하고 싶다. 일을 좀 잘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두 가지 얘기했지만 그걸 넘어서 일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의 그 경험이나 뭐 생각들이 잘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예전에 꽤 오래전에 SNS에서 봤어요. SNS에서 보고 이 책이 이제 리디북스 얘기해도 되겠죠? 저는 그럼요. 전자책으로 샀으니까요. 그럼요. 리디북스의 그 출간일이 2014년 12월 4일이에요. 2014년이요? 네. 그래서 오래됐죠. 그래서 그동안 쭉 보고, 그러니까 카트에 담아놓고 언젠가 사야지 하고 한참 오래 놔뒀던 책이에요. 그런 거지. 되게 읽고 싶은데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위험해 보이는 위험해 보이는 느낌. 그러다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농업혁명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 일이라는 게 뭐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를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멈춰서 타이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20분은 안 될 것 같고 좀 지났으니까 20분 하셔도 됩니다. 15분에 맞추고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도 타이머가 종료되면 네. 녹차음이 나옵니다. 녹차. 저번 방송 들어봤더니 녹차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울리면 마이크 좀 대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온 출판사는 저는 사실 책 살 때 출판사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중요하죠. 출판사. 그래서 출판사는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인데 한마디로 딱 정의할 만큼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책 몇 권들이 여기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이전에 나온 책들 중에 제가 뭐 읽은 책도 있고 아직 안 읽은 책도 있지만 문구의 모험이라는 책이 여기서 얼마 전에 나왔고 장사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고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쿨하게 사과하라. 쿨하게 사과하라. 네.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 책을 쓴 저자분이 유명한 20대였던 것 같은데 젊은 농객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 괜찮겠죠? 얼마 전에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한번 이슈가 됐죠. 본 것 같아요. 네. 진보 쪽. 맞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여기서 이제 최근에 회사의 언어라는 책이 나왔어요. 회사의 언어. 회사의 언어. 근데 이 책 아마 사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회사가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이런 의미다. 저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실제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못 봤는데 얼핏 목차들이랑 넘겨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좀 사서 보지 않을까. 확실히 요즘에 일이나 회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일에 대한 네.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시대였겠죠. 어쩌면. 네, 현대로 오면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는 생각도. 그렇죠. 실제로 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에서 어떤 유무형의 만족을 얻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책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저자분은 그 재현주라는 네. 분이신데 그 저자 소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시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톤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우리 시대 일의 의미를 화두로 새로운 일하기의 모델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세상이 잉여짓이라 부르는 일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임금 노동의 영역 밖으로 일의 모델을 확장하려 모색 중이다.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를 꾸려 일과 재미를 함께 추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까지 보면 멋있죠. 멋있네요. 멋있고 네. 뒤에 보면 하지만 근데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경력이 너무 좋아. 경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경영 컨설팅 업체 맥킨지,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에서 기업 경영 및 M&A 투자 분야 전문가로 10년간 일했다. 그 뒤는 넘어가도록. 네, 그 뒤가 사실 더 중요하지. 직장을 떠난 뒤에는 롤링다이스 대표이자 사회적 경제 분야의 경영 컨설턴트이며 번역가로 살고 있다. 글 쓰고 공부하는 건 역시 그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군요. 약간 피카소가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거면 좋은 대학을 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고 아무튼 이분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뭐 SNS나 아니면 책 관련 이런저런 모임들에서 직접 뵌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꿈일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언젠가 그분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눈 건 아니고 네. 진행하시는 모임을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현실선지 꿈에선지 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롤링다이스에서 얼마 전에 조금 되긴 했는데 챕터 제로 해서 책의 실험이라는 어떤 행사라기보다 강좌 포럼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책도 샀거든요. 거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여서 본인의 생각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 소개에서도 롤링다이스 대표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롤링다이스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책도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롤링다이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대안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이것만이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협동조합 모델이다.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롤링다이스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롤링다이스는 전자책을 출판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철학 공부하겠다고 모여서 같이 책 읽고 뭐 이랬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내고 뭐 수익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걸 하신다고. 대부분 다 그리고 롤링다이스는 세컨잡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절실하지 않은 비영리적인 모임에서 출발하는 거 괜찮은 것 그쵸. 같아요. 네.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물론 세상이 꼭 바뀌어야 되냐 여기서부터 논의할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지금 상태에서 나아지게 바꾸려면 가장 필요한 게 느슨한 연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너무 많고 사건 사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모든 것에 열정적일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느슨하게 연대해서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을 쏟고 열정이라는 말도 착취의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단어 오염됐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각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큰 이슈가 터지면 연대하는 거죠. 그런 게 참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일에 관한 철학을 정리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본격적인 철학책은 아니고 여자분이 일에 관한 자기의 철학이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철학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자기 의견을 정리해 놓은 사실 철학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일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정도가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쭉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챕터 첫 번째부터 제일 마지막 챕터까지 완벽한 짜임새를 가지고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가서 1에서 시작해서 논리 구조가 착착착 가서 제일 마지막에서 짠 이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고 풀어내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도 약간은 있고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이 책에 밑줄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좋은 문장이 너무 많고 그래 이렇지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전자책으로요? 네, 전자책으로. 전자책으로 밑줄을 치면 좋은 게 개수를 몇 개 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178개를 쳤더라고요. 밑줄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자. 그랬더니 겹치는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책을 읽으면서 딱히 위화감을 느끼진 않았는데 그렇게 정리해보니까 약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이따가 네. 밑줄 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렇게 어떤 의미를 빡 주는 문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명쾌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문장으로 정리해 놓으신 부분들이 전 참 좋았거든요. 그런 깔끔한 문장들은 제가 이따가 또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흐름 따라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목차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네. 나머지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좋았던 게 문장이니까 그 문장들을 뽑아서 몇 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에 목차는 이제 첫 번째가 일의 배신. 그 일에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일에서 원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소제목들은 당신의 욕망은 얼마인가? 돈 되는 일만 일일까? 놀듯이 일하거나 일하듯이 놀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기. 마지막이 아닌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의 직업이 나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런 거 되게 꽂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목차에 있는 그 문장 자체도 되게 꽂히네요. 네, 저는 이 문장 좀 꽂혔어요. 몇 시에 퇴근할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일을 위한 플랫폼. 여기 이제 협동조합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내리막 세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가자면 이 글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13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IMF 전후로 취업한 세대 70년에서 83년생과 88만 원 세대 84년에서 93년생은 인생의 10단계를 밟고 나면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한다. 특히 88만 원 세대는 교육부터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양육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쭉 있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 이렇게 10단계를 모두 밟으면 2억이 넘게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사이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멈춰서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리막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내리막 세상에서 우리는 일을 어떤 가치로 봐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제가 밑줄 그은 곳이 굉장히 많아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걸 다 읽으면 1시간이 지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들만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책을 직접 사셔서 읽어보시다가 이 부분을 만나면 이게 앞뒤 맥락이 되게 있어요. 맥락 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그 맥락을 다 읽으려면 한 3페이지를 읽어야 돼서 네. 그런 나중에 책을 함께 보시면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넘기면서 눈에 띄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페이지를 같이 알려드리면 좋은데 전자책이라 페이지가 없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전자책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문제는 거의 언제나 우리의 문제이며 세상의 문제와 만난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언제나 세상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리고 일은 언제나 직업보다 크다. 직업이 타이틀이라면 일은 일상을 채우는 활동이다. 운이 좋아도 최소 8시간을 일의 활동으로 채우며 산다. 활동은 늘 복잡다단한 여러 결을 지닌다. 실제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일상을 채우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 이거 약간 모순적인 느낌이지만 다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은 우리는 일이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적당히,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당히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과 내 삶을 동일시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진 않다. 우리는 놀듯이 일하고 싶지만 놀이 대신 일을 하고 싶진 않다. 이 사이 어디쯤에서 내가 원하는 일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 자신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문장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그렇죠. 스스로 일을 규정해야 된다. 그렇죠. 얘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이 책에 보면 그 어느 부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시점 이전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거는 노예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일에 네 가지 재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활동 자체가 주는 재미. 두 번째는 원하는 판을 짜서 일하는 재미. 세 번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미. 네 번째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재미라고 합니다. 적절한 보수를 받는 재미는 없나요? 그거 이 안에 어딘가에 내용이 껴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능력 있으면 당연히 잘 나가고 능력주의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세상에서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자의 말에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능력이 있고 각기 탁월한 능력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누가 누구보다 능력이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에는 능력의 종류 자체에 대한 선호가 바탕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능력주의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높이 산다기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종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 사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것일까?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아 유리한 것은 비난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능력을 타고나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더구나 능력은 설사 유전자 덕이 아니더라도 운 좋게 누린 양육 환경의 덕이기도 하다. 그럼요. 네. 이것이 녹차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맑고 경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녹차가 이런 소리를 내는지 몰랐네요. 이 책이 예전에 제가 김두식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네.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사시던 지역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를 다니셨는데 부자 동네 아이들이 있고 이분은 그 옆에 있는 중산층 정도 보통 부모님들이 뭐 선생님이거나 이런 쪽인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부잣집 아이들은 뭐 대부분 뭐 회사를 물려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자기와 어울려서 또래에 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전문직이 됐대요. 뭐 기자가 되던 검사나 변호사가 되던 의사가 되던 전문직이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 환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쟤네 밑에 가서 일하고 싶진 않다. 근데 똑똑하고 그래서 전문직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류의 얘기가 있어서 사실 환경을 떼어놓고 보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그 환경과 그 환경이 돈을 물려받은 것과 별개로 이것들은 공정하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뭐 그런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자님과 함께 그래 이거는 이렇지라고 얘기했던 문장인데 네. 10년간 바뀌지 않을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 불가능하죠. 옛날에는 혹시 가능했을 수도 있겠어요. 요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시다가 일도 되게 좋아하시고 워커홀릭이셨대요. 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직장에서 마지막 2회를 견디기가 되게 힘드셨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없어져서 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이 없음에도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내 몸을 가져다 둬야 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일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시간을 판 대가, 즉 내 자유의 일정 부분을 포기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 둘은 스스로 내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내 자유에 아무리 비싼 값이 매겨진다 해도 그걸 팔아서 살고 있다는 실감은 뼈 아팠다. 아프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책을 안 읽는 거였는데 아니야.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직시하면 행복해지나요? 현실을 직시하면 이런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안정성을 원하되 반복성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대개 안정성 없는 반복성뿐이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농업에서 이제 공업사회로 가면서 네. 공장 노동자가 됐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공장으로 몰아붙였던 것은 노동 윤리라기보다는 빈곤의 공포였다. 윤리는 언제나 그렇듯 현상 뒤에 온다. 저는 뭐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렇지만 이런 문장들의 임팩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이나 제도 안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에 노동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너는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다. 빈곤에 처하고 더 큰 두려움은 이 사회 안에서 함께할 수 없다.
사회에서 추방되는 느낌인 거죠. 이 사회는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뒤쪽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괜찮겠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수많은 상황 변수가 작용하여 잘한 일에도 못한 일에도 핑계는 수만 가지다. 상황이 이러니 일의 결과를 따져서 공정히 보상하는 것은 시작부터 실패하기 십상이다. 결국 일의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을 따지게 된다. 쉽게 드러나는 일의 인풋은 버티고 앉아있는 시간이요 일에 들이는 괴로움이다. 퇴근 시간이 되면 각종 눈치 작전이 난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간에 생략하고 일종의 군비 경쟁인 셈이다. 서로의 괴로움을 자랑하는 그렇죠. 일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나오는데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는 집에 올 때 곡식을 들고 오고 물고기를 잡는 아버지는 집에 올 때 고기를 잡아오는데 이제 샐러리맨들은 집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얼굴을 가져간대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힘들게 일했다. 그러면 가족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이건 이제 어떤 일본 학자분께서 쓰신 내용인데 다들 괴로운 거지. 그래서 괴로움을 다들 전시하게 되고 가장 괴로워 보이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된다. 고3 수험생이라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우리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일의 대가기도 하겠지만 네. 일의 대가 플러스 어쩌면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 그렇죠. 내가 언제나 그곳에 있어서 나를 쓰게 해주는 대가 플러스 괴로움을 견디는 대가를 받고 있는 거네요.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측정이 부리는 마법에 대한 얘기인데 별거 아닌 일에도 점수를 매겨서 측정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갑작스레 중요한 일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다. 속속들이 따져보기 전에는 일단 점수는 잘 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거기에 그 점수에 따라 상벌이 매겨진다면 측정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피터 드러커라는 그 유명한 학자 있죠. 경제학자. 네네네.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지 결정하는 곳에 권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대안은 그런 거예요. 삶을 일 속에 전부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일을 일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삶에서 일의 몫이 너무 크다. 일하는 나와 살아가는 나, 돈 버는 나와 돈 쓰는 나를 나누어 살아가면서 온전히 행복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마음껏 일을 좋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첫 번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일하는 회사를 세우는데 들어간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내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답할 수 없다. 회사는 대표의 것도 아니고 직원의 것도 아니고 돈 낸 사람들의 것이다. 대부분 투자자의 것이겠네요. 투자자와 주주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회사는. 그렇죠. 내 일의 방향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그 돈이기 때문이다. 내 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돈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을 외면한다면 내가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역시 끝내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내가 일에 부여하는 의미는 언제 기반을 잃을지 모를 정신승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행복하게 일하려면 행복한 일의 정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좀 민주적이고 공정한 룰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게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뭐 기업의 반대말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뭐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5만 군데 다 생길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들을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 틀 밖에서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인풋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네. 저도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려서 내가 이제 성과 측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룰을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렇겠죠. 그렇다고 성과 없이 그냥 모두가 매년 올라가고 똑같은 퍼센트로 이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네요. 어렵겠죠. 근데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과를 차등으로 두고 근데 이 성과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는 성과가 좋고 누구는 성과가 나쁘고 비교하는 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그거는 모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롤링 다이스는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자기가 일한 시간을 자기가 적어서 낸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 일을 적게 했으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뭐 덜 받거나 이런 식의 뭐가 있겠죠.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동기부여도 사실 이제 약간 위험한 말이 됐는데 동기부여와 뭐 비전을 공유하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성과를 효율성으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3명이서 일하는데 한 명이 일 업무 처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도 일 처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근데 한 명은 일 처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성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둘이 성격이 너무 모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이 둘을 조율해 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이걸 성과를 어떻게 할 거냐? 그치.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성과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칼같이 성과를 나누는 건 개개인을 믿지 못하니까 다 쪼개는 거죠. 쪼개서 네가 한 걸 네가 증명해. 왜냐하면 다 같이 그냥 뭉뚱그려 일하면 넌 열심히 하지 않을 테니까. 라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그러네요.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필연적으로 약간 그 공동체는 작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커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굉장히 큰 협동조합도 있어요. 스페인 같은 그래요? 데는 스페인에서 4번째로 큰 회사가 협동조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건 먼저일 거고 이 조직 규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쪼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쪼개서 왜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자 2판으로 배부를 수 없으면 팀을 쪼개라. 그렇구나. 적정한 인원수는 있죠.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도의 관리자든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배분해주든 일을 잘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갈 거냐에 따라서 방법은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잖아라고 말해서 저쪽을 가는 거는 애초에 저쪽을 가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여러 가지 필요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좋은 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언젠가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읽었는지 딴 데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오려면 언제나 굉장히 많은 페이를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아닐 수 있다.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군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업무 강도와 적당한 수준의 페이를 바라는 훌륭한 인재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네, 정확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추천한 이유는 제가 적어놨어요. 살거나 그러니까 살면서 아니면 일하면서 뭐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정의가 매겨져 있는 게 전 좀 좋았고 저자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는 약간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쓰신 느낌이 있는데 그 요즘은 약간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쭉 펼쳐가는 걸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상은 내리막이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 요즘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책들이 인기 있는 게 많아요. 사축일기라는 책이 있었고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책들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순간 기분 좋고 웃고 공감하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본인이 이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일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든 그러니까 노동자라면 자기가 자본가가 아니고 약간 되게 빨간 느낌이네요 말이. 자기 어쨌든 어딘가에 출근을 하거나 일을 시작해서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해서 대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던 작던 간에 한 번씩 읽어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 모두는 일을 하고 있죠. 뭐 그렇죠.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이든 아니든 간에 일을 모두 하고 있죠. 이 노동자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담임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이랑 그걸로 싸우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교사도 노동자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교사가 노동자일 수가 있냐. 이렇게 굉장히 싸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단어가 갖는 함의라는 게 뭐 정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 사회적으로 또 그쵸, 있죠. 사회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뉴스에서 네. 어떤 용의자가 네. 도주했었나? 그래서 그 용의자를 설명하면서 노동자 같이 생긴 뭐 이런 문구를 썼던 비판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건 정말 큰일 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그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루머들을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꼭 사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읽은 책인데 추천할 만합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마지막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나긴 했는데 되게 좋은 책이고 고민해볼 만한 책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결하시는 방법은 협동조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또 2주 동안 네. 열심히 책 하나 파서 여러분께 한번 팔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사피엔스들을 위한 방송 이 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잘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저도 너무 정신없이. 네,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 어떻게든 되겠죠. 저희 진심 아시니까. 네. 자, 그럼 저희는 책 여기까지 팔고요. 다음 주에 시작이라는 주제로 쓴 어마어마한 글들을 이렇게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글들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웃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책이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